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추징금 이제 끝난 일일까요? 이자는 물론이고 그동안 전씨 일가가 비자금으로 증식한 재산까지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 주장인지 민주당 최고위원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보정당과 함께 정치 인생을 시작하고 진보정당의 분열과 함께 뒤로 물러났던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새길을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가 말하는 새길이 무엇인지, 평생 화두였던 진보정당은 포기하는 것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의 영화 쉐킷과 시사 애너그램 공갈도 여러분의 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오늘 아침 눈에 들어오는 주요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들은 오늘 오전 여의도에서 아침 식사를 겸한 회동을 갖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국정원 사건으로 인한 여야 갈등의 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8종의 역사 교과서 모두를 재검토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교학사 이외의 교과서들까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졸속 검정을 전면 시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일 우편향 왜곡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켜보겠다는 물타기 의도로 보입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향후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출판사와 협의해서 수정 보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학사가 한국사 교과서의 출판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교학사는 출판사 이미지가 실추돼 다른 도서 매출에도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권희용, 이명희 교수 등 교과서 저자들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고압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과 국무총리 간의 대화가 10분 만에 파행을 겪으며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대 주민 측은 보상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간담회에 응했으나 총리와 한전 측이 마치 주민들이 보상에 합의한 것처럼 선전하며 공사 강행 면분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보상안이 확정됐다는 한전 측 발표만 인용해 반대 주민들도 보상에 합의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에 인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체포영장 발부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윤 전 대변인에게 적용된 경제 성추행 혐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중일 국제 카페리 사업 비리 사건의 복수의 정관계 인사들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성복 근혜봉사단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지지운동을 벌인 근혜봉사단과 비보이들을 동원해 국회에서 박 후보 지지 선언을 하게 했던 한국비보이연맹 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최근 기동 중에 발전기 화재 사고가 일어난 독도함에서 지난 4월에도 발전기가 바닷물에 침수돼 발전기 넉 대가 모두 작동 불가능 상태라고 YTN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으로 불리던 독도함에서 원인이 분명치 않은 사고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해군의 사고 은폐 의혹과 기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조상훈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지막 날이군요. 예, 네. 내일 김용민 PD가 돌아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 조 기자가 안 가기를 바라는지 가기를 바라는지 반응을 좀 보도록 하죠. 예.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소식 뭐죠? 네, 경향신문 16면에 난 기사인데요. 네, 엠네스티 한국 이석기 기소 정치화의 우려. 해외 인권단체 첫 입장 표명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국제 인권단체죠. 엠네스티가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이석기 의원과 동료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점점 정치화되고 있는 상황의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기사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해외 인권단체가 이석기 의원 사건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국가정보원 전 원장이 정치 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원이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정치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이어서 현재 국정원을 상대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오용된 사례가 있다며 당국은 반드시 공정하고 즉각적이며 불편부당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한국일보가 요즘에 다른 신문이 보도하지 않는 내용 그런 기사들을 자주 올리는군요. 네. 장제국 회장 물러나고 나서 좀 더 한국일보의 좀 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네. 또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한국일보 1면에 난 기사입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발행 포기 검토. 저자 설득 중이고, 또 교육부는 이제 검정 통과한 한국사 8종 모두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주요 신문들이 이제 이 내용만 다뤘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념 논란 이런 식으로 좀 다뤘는데, 한국일보는 이제 교학사가 한국사 교과서 발행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양진호 교학사 대표가 어제 한국일보 기자와 이제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겠죠. 예. 한국사 교과서를 출판하지 않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교학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검인정 합격 교과서 46종에 해당 한국사 교과서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교학사의 이런 이례적인 발행 포기, 아마도 그 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미지 추락과 함께 다른 도서 매출에도 좀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양 대표는 이번 논란은 저자들의 문제이지 출판사의 잘못이 아닌데도 이미 일부 학교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다른 책까지 반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교학사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또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 교과서 집필진들이 좀 보수 성향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사 역사 교과서를
표현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좀 항의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교학사 관계자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수정 보완을 거쳐 출판을 하자는 게 이제 저자들의 주장이다. 이제 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견을 조율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권 교수가 이런 입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행을 포기할 경우 그 교학사가 법적인 그런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어떤 그 저자들과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도 좀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최종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를 해당 출판사가 철회한 경우는 없었다. 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 교육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신문에서는 이 관련 사안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 동아일보 신면을 좀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제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8종 재검토, 수정 보완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틀린 팩트만 수정한다는 거죠. 어떤 맥락에서 이거 왜곡이다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틀린 팩트만 수정하겠다. 따라서 2년 불씨는 그대로 남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동아일보의 분석이고요. 예. 예. 뭐 야당이나 뭐 좌파 진영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검정 취소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입장은 오류만 수정 보완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 가능성 없다. 그리고 출판사 직권으로 발행 중단도 못한다 이런 입장인데 앞서 한국일보가 보도한 그런 교학사의 출판 안 하겠다는 입장 이것과 어떻게 좀 조율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기사 뭐 있습니까? 예. 한국일보 역시 일면에 난 기사입니다. 뭐 이거는 전체 풀이 된 기사인데 맥락을 좀 짚어서 쓴 기사 같습니다. 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 추진, 공공부문 씀씀이를 줄여서 복지 투자의 활용키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예. 문제는 내년에 이제 4% 경제 성장률을 전제로 해서 청와대가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기재부 실무진들이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뭐 경제가 흘러가다 보면 4%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청와대가 내년 성장률을 4%로 전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고요. 네. 예.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예산을 짜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실무진들이 좀 난감한 모양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예상은 4%보다 좀 아래 아닙니까? 예, 4%라고 하면 지금 한국 경제 여건에서 본다면 정말 고성장이죠. 네. 예. 뭐 올해 성장률만 봐도 그렇고요. 어쨌든 기재부 공무원들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 관련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군요. 예, 뭐 추징금 자진 납부하겠다 이런 계획 발표했는데 후속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이면에 난 기사인데요. 전시일가가 추징금 뭐 자진 납부하더라도 여전히 거부다. 추징금 내도 수천억이 남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자녀 모두 뭐 후손시까지 하면은 네 자녀인데 예. 세 자녀 모두 현금성 자산은 거의 납부를 하지 않고 매년 수백억 원대 매출이 있는 그런 알짜 사업장을 다수 계속적으로 이제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추징금을 내도 거부로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미국에 있는 고급 주택도 그대로 소유할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 뭐 추징금 내지만 전시 일가가 보유한 재산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뭐 검찰의 입장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비자금 추적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예. 검찰이 발표 당시에 이런 자진 납부 계획에 대해서 뭐 수사 속도나 방향 뭐 직접적으로 수사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정상 참작의 정도가 얼마나 될지가 좀 관심이고요. 중앙일보에도 좀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12면에 나는 기사인데요. 압류된 이순자 보험, 이 30억입니다. 그리고 차남 빌라, 이 시가로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환수 안 될 수도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두환식 그 일가 추징금 납부 목록에서 누락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검찰의 입장이 좀 반영이 돼 있는데요. 그 나머지 재산으로 완납이 가능하다. 뭐 그래서 그 납부 목록에서 빠져도 된다. 뭐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
검찰 입장은 나머지 재산으로도 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공매가 낮을 때는 이제 환수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공매가가 낮을 때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연희동 집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선일보에도 관련 기사가 한 꼭지 실려 있는데 11만에 난 기사입니다. 전시 일가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뒷얘기를 살폈는데요. 전재국 씨 이제 장남이죠. 한때 이제 구속까지 각오했었다 이런 취지를 했고요. 그런데 왜 마음을 바꿨을까? 그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조선일보가. 예. 수감 경험이 있는 그 재용 씨가 동생이죠. 전재국 씨의 동생 재용 씨가 설득을 해서 결국 이제 장남 재국 씨가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이 기사가 맞다면 전재국 씨는 아버지의 성정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장남이. 장남이 아무래도 아버지를 좀 많이 닮는다. 글쎄요. 속설인가요? 속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이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좀 뚝심 있고 좀 돌파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재용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감옥에 가봐서 아는데 형 그러면 안 되라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선일보 보도는 동생의 설득으로 재국 씨가 이제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씨가 지방세 4,500만 원 미납한 사실도 좀 언급을 했고요. 정경환 씨 같은 경우도 뭐 전시 일가로 지금 통칭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4억여 원 정도 세금을 체납 중인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동생 정경환 씨 말씀하시는군요. 예. 네. 자, 조선일보에 좀 의외의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예. 최동욱 검찰총장 그 혼외 자녀 최초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게 과연 조선일보 기사인가라고 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내용인데요. 신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실명 올리고 엉뚱한 사진의 인신공격, 최 총장 혼외아들 신상털기 도 넘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예.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파문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최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당사자로 지목된 임모 씨와 임 씨 아들 최모 군의 실명이 인터넷과 SNS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이들의 과거 행적이 나열되고 최 군의 경우 엉뚱한 사진이 최 군의 모습이라며 떠돌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최 군과 관련된 또 보도를 한 매체가 있습니다. 뭐 다른 매체가 아니라 TV조선입니다. 네. 예. TV조선에서 그 진행자가 이런 멘트도 좀 했었죠. 이 한겨레 칼럼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예. 11일 조선일보 계열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출연자는 진행자가 아니고 출연자군요. 아이 사진을 봤다며 시도둑질은 못한다는 옛말이 생각날 정도로 최 총장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칼럼에 이제 인용해서 썼는데요. 예. 그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조선일보가 신상털기 도 넘었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조선일보의 보도 자체는 신상털기에 기초해서 보도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라면 최초에 최동욱 총장 혼외 자녀 의혹 보도를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글쎄 뭐 공직자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한다면 그 아들과 관련된 신상 정보는 기사에 담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녔던 사립초등학교 가봤었다. 예, 그다음에 그리고 아파트. 예, 아파트 사진까지 실었고 여기 이 사진에서 신상털기 도 넘었다는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 기록에 있는 아버지 직업이 최근까지 과학자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찾겠다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과학자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보도한 게 최초 보도한 게 조선일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판단에 이 기사를 실었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요. 예. 또 기자수첩이라고 해서 조선일보 신면에 이런 제목으로 기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임 씨가 한겨레 신문에도 편지 보낸 까닭은이라고 썼는데요. 본지는 최 총장의 혼외 아들 존재를 처음 보도하고 임 씨와 수십 차례 접촉하려고 노력한 신문인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한겨레를 콕 찍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칼럼을 썼고요.
어제 좀 관련 보도가 좀 있었지만 그 임 씨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또 다양하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가 이런 내용을 좀 덧붙였습니다. 임 씨가 언론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언론 플레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뭐 다른 사람의 그 평가를 빌려서 이 칼럼을 쓰긴 했는데 맞춤법, 띄어쓰기가 갖춰진 정연한 글 역시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준 흔적이라는 해석이 많다.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주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렇게 정연하게 글을 쓰거나 논리를 내세우면 안 되는지 그럴 능력이 없는지 좀 의문이고요. 네, 이 기자 수첩이라는 이 칼럼의 제목 자체가 이게 이 기사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런 촉구도 했습니다. 이 기자가. 그런데도 총장은 이 여인에게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이 보통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를 좀 지칭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 네. 듣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 관련 사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좀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하고 조선일보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좀 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예. 한겨레 오늘 이면에 난 그림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혼외 아들 있다, 지읒일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네, 내연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음표를 달고 있고요. 노트북 화면에 장자연 사건이나 파헤쳐라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 자, 다른 기사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이 윤창중 경죄, 가벼운 죄라는 뜻이겠죠?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겠다. 이런 기사입니다. 워싱턴 특파원 발이고요. 미국 사법당국이 윤 전 대변인을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DC 경찰청과 연방검찰청 관계자들은 10일 현지 시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팀이 사실상 수사를 마쳤으며 현재 윤 전 대변인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 심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근데 발부되더라도 과연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이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징역 1년 미만의 경제 혐의는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제 집행은 불가능하다. 이런 분석이고요.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이 송화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기소 중주가 아닌 이제 수사 미종결 상태로 경제 공소시효인 3년 동안 남아있다가 자동으로 종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는 했지만 앞으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윤창중 씨가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수사 미종결 상태로 3년 있다가 자동 종결된다. 예. 뭐 윤창중 씨가 어떤 기자회견에서 이제 입장을 밝힌 부분도 있는데 정말 미국을 한번 건너가서 자기 소명도 하고 체포될까봐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미국에 못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체포되기 싫다면 가지 말아야 되겠죠. 윤창중 씨 입장에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경향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뭐 다른 신문에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근혜봉사단 전 회장 영장 청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고요. 검찰이 페리 사업권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근혜봉사단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1억여 원의 이제 금품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인데요.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어제 이제 밝혔습니다. 뭐 1억 5천, 1억 7천에게 보도가 갈리고 있더군요. 예. 근혜봉사단이 이제 뭐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봉사 정신을 잇겠다며 출범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이제 지지 조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성복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근해봉사단 중앙회장을 맡으면서 한국 비보이 연맹 총재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네. 올 초에는 이제 두 단체에서 모두 물러난 상태입니다. 이 근해봉사단 그 회장 취임할 때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예. 그 새누리당 관계자, 고위 관계자들의 그 축하 화환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왔다는 곳이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서울신문에 관련 기사가 또 있는데요. 예. 한면에 있습니다. 친박 A씨, 실세 B씨, 정관계 인사 여럿이 지금 이 한중일 카페 비리 이 수사에서 좀 거론이 되고 있답니다. 예. 이 카지노 이권을 노려서 이제 노비를 좀 했고요. 입찰 참여했던 업체까지 주장한 얘기인데요. 이 검찰이 이제 자금 흐름 그리고 이 로비 대상을 좀 추적 중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친박계 인사들 그리고 현 정권의 실세들 좀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사건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얼마 전에 서울신문이 최초 보도해서 계속 관련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예. 오늘 이렇게 보도가 크게 된 거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정권 실세들 일부가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예. 서울신문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 기사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이제 친박계 그리고 정권 실세들 이 사람들도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요즘 언론 내부에서 단독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어제 그 MBC 뉴스데스크도 이 기사를 특종이라고 보더라더군요. 국정원 아로 대화록 있지 않습니까? 예. 녹취록. 네. 몇 개 신문사에서 단독 입수라고 해서 같은 날 나온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단독이라고 각자 독단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단독인가 보죠. 네, 요즘은 단독의 의미가 좀 그렇게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신문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면에 난 기사인데요. 국회 파행에도 의원들 출판 기념회는 굿굿이라는 제목인데요. 정기국회 지금 열렸지만 여야 대치로 지금 사실상 국회가 이제 문을 닫은 상태인데 국회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의원들의 이제 출판 기념회가 줄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우대훈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고요. 정기국회 개원일인 지난 2일에는 민주당 정호준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그리고 3일에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예. 새누리당 김정은 의원 또 민주당 신하경 의원도 출판 기념회를 가졌는데요. 이런 이유는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기국회 앞두고 이제 피감 기관들이 많이 와서 책을 좀 산다고 합니다. 예. 국감 때 좀 잘 보여야 되니까요. 예, 문제가 뭐냐면 이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오는 돈은 정치자금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현금을 액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들이 출판 기념회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9월에요. 저는 그 조사원 기자가 그 출판 기념회 관련 기사를 왜 뽑아왔나 했어요. 출판 기념회 나쁜 건 아닌데. 예. 이런 의미가 있군요. 자, 유신 사무관 부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한겨레 6면에 나는 기사인데요. 전국 광역 지자체에 군 출신 비상계획관이 임명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낙하산이고 유신 사무관의 부활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전에는 이제 휴전선 접경 지역인 서울이나 경기도 등 4곳에만 이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군 출신의 비상계획관을 임명하는 관행이요. 예. 이제 올해 8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얘기인데요. 인사 과정은 이렇습니다. 육군본부하고 안전행정부를 거쳐서 이제 2배수로 추천을 하게 돼 있고요. 전시에 민방위 예비군 관련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게 유신 시절 그 사무관을 부활한 것이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군 인사가 좀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해소책의 일환이기도 하다라는 반론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래된 그런 제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서 한겨레가 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른바 삼각 커넥션 국정원 새누리당 경찰 간의 삼각 통화 내역을 보도했던 한국일보가 오늘도 기사를 실었어요. 예, 후속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정원 새누리 경찰 이 통화 내역이 원세훈과 김용판의 혐의를 밝혀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후속 기사로 실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이제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차문희 국정원 전 2차장 그리고 박원동 그 국장 이 사람들 증인신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고요. 예. 검찰과 국정원 마찰도 뭐 이번 그 증인신문이나 한국일보의 보도를 계기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예, 어제 조상훈 기자가 했던 얘기를 한국일보 기사에 실어놨습니다. 자, 뭐 서상기 의원과 관련된 글이 있어요. 해명 기사인가 보죠? 네, 어제 이제 한국일보가 서상기 의원도 수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상기 의원이 한국일보 기자와 통화를 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통상적인 전화만 했다. 댓글 대책 논의는 없었다. 뭐 예상했던 반응이고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보위원장으로서 국정원장과 1, 2, 3차장, 기조실장 등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 받는다. 오히려 팔짱을 끼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통상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었지 댓글 사건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뭐 서상기 의원의 반론까지 친절하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그 야당 입장은 뭡니까? 야당은 이제 그 삼각 커넥션의 물증이 드러났다. 이렇게 네. 좀 공세를 펴고 있고요. 권영세를 소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 지금까지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권영세 주중대사를 소환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름 자체도 뭐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특검을 하자고 그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김무성 의원이나 이제 권영세 주중대사의 연계 가능성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 이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당은 당연히 뭐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노래는 뭐죠? 예.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를 선곡을 해봤는데요. 최 총장에게 편지 보낸 임모 씨, 언론사 두 곳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가을에, 다른 곳도 아닌 가을 우체국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좀 궁금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예,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뉴라이트 교과서 집필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 요즘 논란의 중심이지요. 어제 SBS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좌파나 혹은 좌파에 가까운 사람들이 쓴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 교과서들의 특징은 대한민국이 부정적으로 수술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국가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명희 교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다가 노무현 재단으로부터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밝히라며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고 이명희 교수가 주장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다. 2번 이승만 대통령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3번 박정희 너의 무덤에 짐을 펴트마. 4번 전두환 29만 원짜리 인생아.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맞춘 분 3분을 골라 기념 음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정면의 뉴스반은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한반도와 지구촌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아침에 들렸던 개성공단 가동 합의 소식. 좀 상세히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재가동 시점은 16일 다음 주 월요일로 합의됐습니다. 추석을 넘기면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으니까 결국 합의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서 성과문을 내놓은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내일쯤 전기가 원래대로 송전이 되고 모레는 병원하고 식당 같은 편의시설들이 입주하는데요. 16일부터 기업인들이 체류하면서 시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예. 그 세금 면제 부분도 합의가 됐죠? 입주 기업들이 북한에 내는 올해 세금은 아예 면제하고 또 작년분 세금을 아직 내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쪽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는 남북이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안 했으니까 아마 안 주거나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세금과 임금에 관한 이 합의는 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인데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장 진통이 컸을 텐데 피해 발생의 원인이 사실상 북쪽에 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전자 출입 체계를 도입해서 하루 단위 상시 통행을 하고 또 공단에서 인터넷과 이동전화 같은 이런 통신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북한이 진작부터 동의한 부분이라서 그야말로 기술적인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또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남쪽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들을 다음 달에 개성공단으로 초청해서 투자 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개성공단 국제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하기로 했고요. 남측 인원이 법을 위반해서 개성공단에서 법을 위반해서 북측에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남측 조력자의 입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말한 발전적 정상화라는 거에 가까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166일 동안 개성공단 사태가 이번에 마무리가 되면서 비록 그동안 기업들이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남북의 누구도 개성공단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북한이 외자 유치가 급해서 공단 국제화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끝까지 개성공단은 달러박스다라는 태도를 취했는데 이제는 이런 발목 잡기가 별로 위력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지난 166일 동안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 앞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미국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어제 만났군요. 미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하고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이 두 사람이 어제 베이징에서 만나서 최근에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정책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지난달에 자기가 북한에 갔다 온 결과를 전해주고 육자회담이 빨리 재개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또 개성공단 합의를 언급하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를 이행해야만 육자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다라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계속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계속 같은 얘기가 헛돌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자, 미국의 소득 불평등 현상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군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경제학자들이 1913년부터 작년까지 100년 동안의 미국 국세청 자료를 분석했더니 미국 상위 1%와 나머지 99%의 소득 격차가 1920년대 대공황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의 가계 소득은 평균 우리 돈으로 약 4억 2,8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 소득은 미국 전체 가구 소득의 19.3%를 차지했는데요. 네. 1920년대 후반 대공황 직전에 24%로 정점을 찍었던 이후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한 이후에 소득 증가분도 대부분 상위 1%의 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작년 월가 점령 시위 때 1%를 위한 미국을 거부한다, 뭐 이런 구호가 나왔었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예, 이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노조의 쇠퇴가 꼽혔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1983년에 23%였는데 작년에는 12%로 30년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노조가 약해지다 보니까 임금 협상에서 노동자의 힘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게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 인도와의 저임금 노동 경쟁, 그리고 중국 인도에 대한 아웃소싱, 정부 서민 지원 정책의 축소 이런 것들도 불평등을 악화시켰다고 분석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그 가계소득 비중이 한 17%니까 미국과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도 미국은 12%가 좀 넘는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0%대거든요. 예. 네,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런 이런 소득 불평등 현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과 관련한 연설을 어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국제사회의 통제로 넘기고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한다라는 러시아의 중재안이 나온 후에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시리아 공습 결의안에 대한 처리를 연기해달라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중재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그렇지만 중재안이 성공할지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군에다가는 언제라도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습결의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러시아의 중재안이 나오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탈출구를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해결에 이번에 기회를 한번 줬으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미국이 공습해야 되는 명분을 얻을 수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는 손해볼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 중재안이 실현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라는 말로 시간표 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예. 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사망자 통계가 나왔네요. 재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피난 생활 중에 건강 악화 같은 문제로 사망한 이른바 원전 관련 사망자 수가 910명에 이른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체 현지 취재로 얻은 숫자인데요. 사망자가 최근 반년 사이에 최소한 121명이 추가되면서 이런 통계를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대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숫자는 18,466명이었는데 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재해 관련 사망자가 272,782명이었는데 그중에서 910명이 원전 관련 사망자였다는 겁니다. 예. 자, 스페인에서 인간띠 시위가 있었다는데 그 길이가 400km나 돼요?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카탈루냐에서 독립을 기원하는 인간 사슬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예. 40만 명이 참여해서 프랑스 국경에서 이 카탈루냐 주도인 바르셀로나를 지나서 카탈루냐 남쪽과 접한 발렌시아까지 400km를 이었다고 합니다. 예. 카탈루냐는 1714년부터 스페인으로 편입됐는데요. 300년째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데 스페인 중앙정부한테 별로 얻는 것은 없고 빼앗기기만 한다. 이런 피해의식이 큽니다. 특히 최근에 스페인 경제 위기가 커지면서 이런 생각이 더 많아져서 어제와 같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역대 최대 규모는 아니었는데요. 1989년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개 나라 국민들 200만 명이 600km의 인간띠를 만들어서 소련의 지배를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거 뭐 본질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40만 명이 400km를 이었는데 예. 1989년은 200만 명이 600km를 이었어요. 예. 예, 좀 촘촘히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40만 명에도 한 사람당 1m를 차지하면은 정확히 400km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네. 자, 끝으로 교황 관련된 소식 소개해 주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요즘에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로마의 아프리카 난민 수용소를 방문해서 사용하지 않는 수도원을 고급 호텔 같은 걸로 개조하는 문제를 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난민을 수용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난민들이 다양한 인종과 종교, 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양성은 선물이니까 그거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환영할 일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이민자들에 대한 시선이 약화된 요즘 유럽 국가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교황은 지난 일요일에는 무기 장사를 위한 상업적인 전쟁을 반대한다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거에 교황의 메시지라고 하면은 평화, 화합 이런 좀 막연한 표현이 많이 나왔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금융 경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 현대 사회의 모순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표현으로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교황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9월 11일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 의원 어제 문재인 의원이 현 정부에 대해서 참담, 파탄 등의 격한 표현으로 반대 정파를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했고 경제민주화,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보면서 문재인 의원은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본인이 무엇이 문제인지 현 정국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대통령까지 출마한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의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라는 이른바 이름 개그를 선보인 김태흠 대변인. 이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 박용진입니다. 일단 말장난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말장난으로 자신의 무거운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첫 줄에 문재인 의원은 문제가 많은 의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어디 인터넷에서 중학생들 하는 글 따와서 뜨신 모양인데 이름 갖고 말장난하는 거야말로 대변인들이 하는 워딩 중에 최하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황우려 대표는 국민에게 황당한 우려를 주는 의원이고 김태흠 의원은 흠이 엄청나게 큰 의원입니까? 이런 유치한 말장난을 어떻게 남의 당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분한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음식점에 파리가 꼬이지 않을 수 없고 마을 잔칫날 각설이 타령 빠질 수 없겠지요. 하지만 국정 난맥상을 풀어보려는 여야 지도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들의 노이즈 마케팅, 이게 지겹습니다. 신문 나지만 또 관련해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변인이 만담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론관이 무슨 동네 복덕방이나 마을 회관처럼 전락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허구한 날 정쟁에 앞장서고 틈나면 박원순, 생각나면 문재인, 때때로는 야당 대표를 대놓고 헐뜯으면서 대변인 이름 팔아 자기 정치하려는 사람들, 대변인 업계를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기 정치하는 사이에 여야 관계는 엉망되고 국민들의 정치 혼멸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 이 업계에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충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지 않는 새누리당. 이번엔 또 다른 원내대변인이 출연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안마다 비틀고 꼬아서 비아냥거릴 수 있는지 장수 대변인께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가을비 소식 있습니다. 출근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가지고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낮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중부지방에서도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중부지방 최고 120mm 이상, 전북과 경북 북부지방에서도 10에서 40mm가량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0도, 청주 22도, 전주 21.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름만 끼면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귀성길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네, 애너그램과 정치 풍자의 묘미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사 애너그램 공갈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을 재배열해서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애너그램. 오늘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발언을 애너그램 창자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게 보냈던 형님, 저는 발설자가 아닙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서 유명세를 탔던 김재원 의원이죠. 검사 출신인 그는 전두환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정부가 못했던 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처리했다며 공치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을 하는 김재원 의원이지만 불과 석 달 전에는 전두환 추징금의 추징 시효를 연장하고 가족 등 제3자의 재산까지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김 의원이 MBN에 출연해서 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위헌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뺏어보자. 이렇게 나가면 이게 불행한 국가가 되거든요. 사실 이런 입장은 김 의원뿐 아니라 그 당시 새누리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김 의원의 발언을 애너그램으로 재배열해봤더니 김 의원이 뜬금없이 개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가 7월이었는데요. 국정원 촛불 때문에 계엄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흉흉한 소문의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이 바로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만들어졌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게으른 바보들, 이렇게도 한가로이 자면 만행능한 법률가 저거 어떻게든 헌법을 뺏어서 불가불, 이적 국가, 위헌나라 되어요. 전두환 추징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김 의원 발언이 애너그램을 통해서 개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문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게으른 바보들, 이렇게도 한가로이 자고 있으면 만행에 능한 법률가 저거 어떻게든 헌법을 뺏어서 불가불 이적국가, 위헌나라가 된다. 이런 뜻이죠. 별일 없겠지 하고 한가로이 자고 있는 게으른 바보들과 어떻게든 헌법을 빼앗으려는 만행에 능한 법률가, 누구를 상징하는 표현인지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이른바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위헌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뺏어보자. 이렇게 나가면 이게 불행한 국가가 되거든요. 게으른 바보들, 이렇게도 한가로이 자면 만행능한 법률가 저거 어떻게든 헌법을 뺏어서 불가불, 이적 국가, 위헌나라 되어요.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전두환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끝내도 되는 것이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 낼 돈 낸 것이니 정상 참작은 어림없다는 정서, 29만 원밖에 없다며 국민을 우롱해온 전두환 씨가 자초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과 보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했던 분이죠. 민주당 최고위원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서울광장이신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국회에 들어와서 비공개 최고위원을 그렇군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고위원회의 앞둔 시각인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자,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16년 동안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이자까지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 네. 네,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법적 근거는 없는데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전두환 추징법을 냈을 때, 그때도,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또 그 가족들에게도 부당한 재산이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새누리당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죠. 그것이 뭐 위헌이라든지 소급입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감정이 그건 안 되겠다. 그 문제는 정확하게 추징을 하고 범죄에 의한 불법 재산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징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 감정이었기 때문에 법 개정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받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법을 개정해서 그런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나 오랫동안 미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오히려 이제 지금 남는 장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 돈 가지고 16년 동안 굴려서 돈을 벌고 그리고 옛날 16년 전에 정한 그 돈만큼만 내면 되니까 국민들을 볼 때 뭐 무슨 일을 해도 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조그만 범죄를 저질러도 조그만 잘못을 해도 다 이자도 내고 그러는데 이것만 내버려 두면 되냐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5% 가산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매달 1.2%의 중과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이게 77%까지 붙습니다. 서민들이 하는 거는 이 과태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자를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사소송에도 이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패소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20%의 지연 손상금이 붙게 돼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2002년에 제정된 범죄수익법에 따라서 마약 조직 범죄나 부정부패에 의한 이런 추징금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미국은 추징금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구금 이런 제재를 통해서 이 돈을 환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반영돼야 된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제도와 달리 이게 추징금에는 이자나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겠습니까? 최소 1,815억에서 5,350억 정도로 보는데요. 이게 지금 1,672억 아닙니까? 추징금이 미납됐던 게. 그러니까 97년에 라면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51.543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107.5. 그러니까 이게 16년 동안 2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이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이자를 적용해 보면 1,815억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민사소송의 선고 후 법정 이자율 20%를 적용할 경우에는 5,3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1,815억에서 5,350억. 지금 이제 추징하겠다는 원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자,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 일가가 내겠다고 했던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남인 전재국 씨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은닉해온 그런 돈이 아니라 합법적인 재산이지만 자신의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나눠낸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지금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페이퍼 컴퍼니를 블루 아도니스에 설치한 블루 아도니스라고 하는 그 페이퍼 컴퍼니 있잖아요. 그거가 전재국 씨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올 때 만들어진 그 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설립할 때 그 재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때 특별한 수익을 갖고 있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디서 돈이 나서 그런 걸 했는지 이것을 밝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전두환 씨는 뭐 물론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서 서초동 땅 그리고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30억 규모의 연금보험, 장남 전재국 씨는 출판사 시공사 및 계열사 자산, 그리고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 경기도 파주, 종로 이런 서초구 땅 이거 한 500억대쯤 되는데 뭐 그것 비롯해서 뭐 미술품, 골통품 그리고
장녀 전효선 씨, 뭐 이렇게 하나, 그 수를 세하릴 수 없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 재산이 되게 1조에 달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한 재벌가 아니면, 재벌가들은 본인들이 그런 재산을 갖게 된 데는 여러 가지 경위가 있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던 그 가족이, 전체가 수천억, 거의 1조에 달한다는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재산을 모은 경위에 대해서 그럼 충분히 소명하고 해야 전재욱 씨의 그런 말이 국민적으로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걸 소명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전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 의원께서는 전 씨 일가 재산 규모 추정되는 1조 원 그것들이 전부 다 비자금, 부정한 돈을 종잣돈 삼아서 불린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전두환 씨가 재임 중에 받은 돈 총액이 9,800억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통치자금으로 7,600억을 쓰고 나머지 2,205억이 추징금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통치자금 7,600억 있잖아요. 예. 지금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서 돈을 얻어서 그걸 통치자금으로 썼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대통령의 통치자금은 국민들의 예산,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합법적으로 받아서 그걸 통치에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어느 기업에서 받아서 통치자금으로 썼다. 이건 사실은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자금 7,600억까지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9,800억이 종잣돈이었다. 예. 그 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하니까 2,205억만 추징금을 받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추징금의 이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보면 한 1조쯤 된다고 보는 건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예. 자, 아까 법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법감정,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 그러니까 추징금에 대한 이자, 네. 그리고 이 추징금을 가지고, 16년 동안 굴려서 벌은 돈,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으로 해서, 그 가족들이 받아서 충분히 그 돈 이외의 돈으로 내가 재산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이게 친일재산 환수법에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일본에 대한 친일을 통해서 축제한 재산을 가지고, 그 후손에게 물려받았을 경우에 그 후손들이 그게 친일로 인해서 받은 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친일재산 환수법에도 이미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담아서 국회에다가 다시 법을 제출하겠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법이 제출되긴 했었는데 예.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통과되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잘 정리해서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소급입법 이런 것들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례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친일재산 환수법도 이미 그렇고요. 네. 이번에도 그게 소급이냐 아니냐 이미 추징금 판결을 받고 추징시효가 3년인데 그 이번에 10년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이미 소급입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추징하는 거 이거는 연자제라고 해서 김기현 정책위장이 새누리당 정책위장이 반대를 했었고요. 예. 김도우 의원은 노역장 유치 이것에 대해서 이중처벌이다 이렇게 해서 위헌 주장을 해서 몇 가지가 빠지기도 하고 또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의 법감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통과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으신 거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야 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보고요. 네.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정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정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추징금에 대한 이자와 추징금을 통해서 부풀린 재산 이런 것까지를 추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의 실체에 대한 규명, 결국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규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 반드시 규명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특정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과정, 이 블루 아도니스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정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거 역의 탈세 의혹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심심하면 하나씩 발견되는 무기명 채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납부재산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밝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배임, 횡령, 탈세, 지금 탈세된 부분도 있어요. 그 배임, 횡령, 탈세 이런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돼야 된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고 국민들 의견도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 68%, 거의 70%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이 페이퍼 컴퍼니 블루 아도니스와 관련해서는 국세청도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나서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국가의 기강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대통령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재산 또 그 가족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질문 드릴 건 너무 많은데 일단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전두환 씨 측에서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고 발표한 뒤에 그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치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검찰이 이렇게 수사할 수 있었던 거는 추징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이것을 따져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지난 6월에 전두환 추징법을 낸 민주당의 저와 김동철, 유기용, 최재성 의원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법적 토대를 근거로 해서 검찰이 참 열심히 했죠. 이 검찰총장이 바로 이 문제를 공론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고액 추징금 환수 지시를 내렸고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고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특히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의 의지가 아주 돋보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과 검찰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잘한 겁니다. 어쨌든 그 전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역의 문제 이게 대립해 있는 쪽은 오히려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들 또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고 또 임기 초의 인사파동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을 달랠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사법기관을 흔들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하신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만 치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사실상 좀 저희로서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가 전두환 추징법 만들 때 새누리당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민주당과 검찰에 민주당이 만드는 전두환 추징법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 최동욱 검찰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줬던 대통령 이렇게 함께 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공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충실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공은 국민들에게 가야 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 정치권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각성하고 이 문제가 처리되어지는 것을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그 국회 교문이 거기서 지금 다뤄야 될 현안들이 속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 가운데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다루실 생각인가요? 네, 그건 뭐 명백하게 다뤄야 되고요. 네. 지금까지 상영되는 영화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상영 중단된 사례가 없거든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예. 표현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칠 때고 아주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명백하게 다뤄야 되고요. 그게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이게 밝혀져야 되죠. 예.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도 감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예. 이게 소위 민주주의가 확립돼 있는 이 민주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이런 무도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 특히나 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고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규명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럼 메가박스 관계자들도 당연히 불러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시각 길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과 함께 전두환 추징금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 짚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영화를 흔들어보는 영화 쉐킷 시간입니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 중단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수준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영화 쉐킷에서는 외국 상황은 어떤지 비교해볼 만한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천안함 프로젝트하고 좀 제목이 좀 비슷한데요. 한편은 예스맨 프로젝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관객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죠. 시코라는 작품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스맨 프로젝트는 이거 아마 이 작품 보시면은 무슨 천안함 프로젝트 정도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피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스맨 프로젝트는 이 감독들이 사기를 치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대기업 혹은 그 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칩니다. 그래놓고 그 사기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를 찍어요. 네. 예. 그래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또 그걸 이제 극장에서 튼 거죠. 이제 영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독이 이제 두 명이에요. 앤디 비출바움하고 마이클 보나노. 네. 이 두 사람인데, 이 영화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그 예스맨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제 거대 독점 기업들이 벌이는 횡포라든가 부도덕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폭로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저널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폭로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회 활동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매우 맹랑하면서도 무모하면서도 과감하게도 그 다우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회사의 대변인을 사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그 다우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계속 기다려요. 네, 누군가의 컨택이 올 때까지. 그런데 BBC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우가 유니언 카바이드라고 하는 그 화학 그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예. 이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1984년에 인도의 그 보팔 공장, 인도 현지 공장이 그 독가스 누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로 해가지고 인도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미국의 희생자들, 미국인 희생자들은 보상을 했는데 인도 희생자들에게는 적절한 책임을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비난 여론이 많았죠. 예. 근데 지난 2004년이 이제 보팔 참사 20주년이 된 마당이어서 이제 BBC가 이제 특별 인터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BC 기자가 착오를 일으킨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홈페이지를 열어놓은 걸 보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당연히 인터뷰 응하겠다. 우리가 다우의 그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번 2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BBC 전 세계 생중계되는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예.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다우 그 회사의 대변인이라고 속이고요. 예. 이제 앵커가 물어보죠. 아, 이번 보팔 참사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우는 그때 당시 사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책임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동안은. 그랬더니 이 대변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네, 가짜 대변인이죠. 네네, 가짜 대변인이죠. 네, 책임을 정말 통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당시에 피해를 보셨던 인도의 희생자들과 그의 유족들에게 모두 보상을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예. 이런 가짜 성명을 발표합니다. 예.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히죠. 다우의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 거액을 지불해야 되니까. 네네. 네. 다우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다우가 긴급 발표를 합니다. 저 사람들 우리 사람들 아니다. 네. 우리 대변인들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짜라는 게 밝혀지는데 그 뒤의 상황이 사실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미국의 그 다국적 기업의 어떤 그 부도덕한 상황을 이렇게 폭로하는 과정,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범죄죠. 네. 현행법 그렇죠? 위반이죠. 네, 위반이죠. 그런데 다우는 이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고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BBC가 이들을 다시 인터뷰했다는 거죠. BBC로서는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어떤 언론으로서의 위상이 추락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람들을 다시 스튜디오로 부릅니다. 불러서 왜 그런 사기 행각을 벌였느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 언론 같았으면은 그 사과 방송 한번 하고 끝냈을 거예요. 예. 그죠? 우리가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하고 이게 참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BBC는 창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서 이들에게 왜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비록 현행법을 위반했을지언정 이들의 행위에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유니온 카바이드를 인수한 다우가 보팔 참사에 대해서 적절한 그 보상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누가 보팔 참사에 그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처를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면 이해해달라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아주 웃으면서 BBC에서 다시 그 생방송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 대목에서요. 네네.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 혹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체가 다 실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다 영화 속에 다 담긴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기를 칠 당시에 촬영을 했던 것을 영화에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영화는 다시 재구성, 재현을 한 겁니까? 사기를 치는 그 과정을 한 사람이 쭉 쫓아가면서 계속 찍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2명이니까요. 네. 한 사람은 사기를 치고 한 사람은 찍는 거죠. 영화를 염두에 두고 사기를 친 건가요?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이 사기치는 과정을 영화로 찍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기획 사기를 친 거죠. 예. 이제 그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사기를 치는 상황이 굉장히 유쾌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BBC에서 생중계 인터뷰를 하자라고 연락이 왔을 때 그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 날 이제 숙소에서 이 두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떨리면서도 엄청난 일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면에 그냥 웃음이 가득한 장난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야 우리가 오늘 진짜 거대한 사고 한번 치겠구나. 예. 그러면서 떨면 안 돼. 떨면 안 돼. 이러면서 그 BBC 방송국까지 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이 사회의 부조리함,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상기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예. 너무 지나치게 진지한 것이 진지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방법론은 뭐냐면 유쾌하게 가자.
예. 좀 가볍고 유쾌하게 그렇게 사람들 재미있게 해주면 그 안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녹여 들어가고 그것이 설득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국의 진보 세력에게도 어느 정도는 좀 시사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이 예스맨 프로젝트의 에피소드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2000몇 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 뉴올린즈, 미국 뉴올린즈의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불어닥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뭐 사상자를 내고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후속 작업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뉴올린즈 주의 주지사가 그 재건 작업을 그 저기를 맡겼습니다. 그 뭐라 그러죠? 입찰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 작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전부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그것들을 이제 재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말하자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주정부가 그것을 이제 낙찰을 한 회사에다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 작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적인 그 일인데 그걸 가지고 또 시장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 해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이들이 품게 되죠. 뭔가 좀 공적인 접근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뉴올린즈에서 그 시장 논리로 그 재건 작업을 풀려고 하는 그 와중에 이 뉴올린즈에 굉장히 그 못 사는 흑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제 수재를 맞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그 수재가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갔는데 그걸 다 헐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음에 또 뭐 카트리나 같은 그런 대형 허리케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재난 지역이 될 수가 있으니까 헐고 다시 재개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건 뭐 전혀 참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들이 그 뉴올린즈의 수해 재건 프로젝트와 관련한 그 일종의 공청회 뭐 아니면은 기업들의 설명회 그런 자리에 가서 그 이제 재건 작업에 참여하는 어떤 회사의 대변인을 또 사칭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뉴올린즈에 우리는 자 이제 다음에 이런 허리케인이 왔을 때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상품을 우리는 팔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주민들에게 헐값으로 팔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놓은 게 거대한 풍선에 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만 이제 딱 그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 상품을 실제로 시연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진이 나도 허리케인이 와도 통통 튕겨다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웃긴 건 뭐냐면 그 발표를 하니까 그 와중에 어떤 업체 사장이 와가지고 진지하게 물어봐요. 이거를 상용화한다면 시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아주 진지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무엇이든 사실 재난조차도 어떤 상업적인 그런 이윤 추구의 하나의 발판으로 마련되는 그 미국 사회의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들 앤디 비틀바움과 마이클 보나노라고 하는 두 명의 감독이 바로 미국이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시장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제동 장치가 없이 뭐든지 다 이윤을 중요시하는 수익을 중요시하고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외신에도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소득 격차, 소득 불평등이 대공황 이래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자기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성이 미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나마 미국이라는 사회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진일보했다라는 것을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에 나왔던 시코라는 영화도 좀 새길 만한 작품이죠. 예. 마이클 무어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마이클 무어는 잘 아시다시피 예, 화씨 911. 이 화씨 911이라는 작품이 대단한 작품인 게요.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 한 70억 원 정도의 제작비로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냈습니다. 예. 박스오피스 1위를 했어요. 이거는 반정부 영화거든요. 미국에선. 그러니까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상황에서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보수화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나는 것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묵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2004년에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이제 이듬해죠. 2004년에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부시 대통령은 사실 사담 후세인 그다음에 빈 라덴 가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다라고 네. 하는 걸 폭로하는 화씨 911이라는 작품을 만들죠.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천안함 프로젝트가 이른바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이라든가 단체에 의해서 좀 거부감을 이제 갖게 되는 이유가 안보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씨 911 같은 경우에 맥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씨 911 같은 작품은 미국이라는 사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테면 애국주의라든가 이런 이제 기제가 발동할 때는 주로 이제 전쟁을 하거나 안보와 관련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인데 이 영화가 민감했던 이유는 9.11 테러가 있은 이후에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지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가진 엄청난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가 되기도 전에 그 9.11 테러에 반하는, 9.11 테러를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주류적 시각에 반하는 관점을 담은 영화였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들어지고 극장에 버젓이 내걸린 뒤 그것도 모자라서 흥행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의견에 대해서 경청할 준비가 돼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극장에서도 상영 중단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 화씨 911의 그 흥행 그 전례가 있어서 천안함 프로젝트가 흥행 1위 할까봐 미리 막은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다른 의견을 이렇게 위력에 의해서 막는다는 거, 다른 어떤 물리력이나 압력에 의해서 그것을 짓누르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뭔가 구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다른 의견도 충분히 내놔라. 그럼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의견이 사람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라는 다큐 영화, 이 영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평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코라는 영화는 이제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예스맨 프로젝트 같은 작품을 이제 수행적 다큐멘터리라고 부릅니다. 이 수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퍼포머티브. 그러니까 감독들이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이제 담은 그런 이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이클 무어도 그런 수행적 다큐멘터리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조롱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어떤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 그것도 이제 보여주는 방식의 다큐멘터리를 이제 수행적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이 시코에서는 9.11 테러 희생자들, 9.11 테러로 인해서 성면 먼지 때문에 그 폐질환을 앓게 된 그런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민간의료보험제도 때문에 제대로 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고발하면서 이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런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쿠바로 데려가요. 쿠바는 미국의 적성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가 없죠. 거기는 전액 무상의료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쿠바로 데려가서 공짜로 모든 치료를 다 받게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거꾸로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보편적이어야 될 의료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그 수행적인 고발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게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치료를 받는 분들이 9.11 피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영화는
그 민간 의료 문제, 네네. 의료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9.11 테러의 희생자들을 미국 정부가 영웅시했는데 네네. 자신들이 영웅시했던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면 방치한 그렇죠.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거기서 네. 이제 구조 작업을 하다가 성면 먼지 때문에 폐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그거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예. 그럼 니들이 알아서 치료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통탄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네. 마이클 무어가 TV를 보고 있는데 그 쿠바 쪽에 그 미국 포로 수용소가 있잖아요.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 예. 그쪽에서 인권 문제가 항상 불거져 나왔었잖아요. 포로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그 미 국방장관이 TV에 나와서 우리는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가 그걸 보면서 저거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로 이들을 데려가죠. 네. 배를 타고 데려가서 거기서 확성기를 킨 상태에서 여러분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 관계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애국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거기는 포로들이 있지만 이들은 애국자입니다. 우리 9.11 테러 때 구조를 위해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을 했던 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하지만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는 당연히 아무런 답변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쿠바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랬군요. 네. 자, 이 영화들 어떤 영화로서의 그 수준 또는 재미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스맨 프로젝트나 시코는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회의 부조리를 들춰내는 그 수행적 다큐멘터리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면은 일단 다큐멘터리로 한다면은 상당히 어떤 지루하거나 어떤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친다던가 이러한 그 장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스맨 프로젝트와 시코는 그것을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한 방식으로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보면은 영화가 끝날 무렵에 묵직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들 작품들을 통해서 또 이들 작품 안에 감독들이 정말 큰일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무리를 빚을 만한 그런 사기를 뻥뻥 치고 다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꾸로 좀 답답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추석 하면 이제 TV에서 영화들 많이 틀어주잖아요. 네네. 이런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영화 시켓이 쉽니다. 그 다음 주인 26일에 또 최광희 선생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정치인 중에서는 드물게 유행어를 만들어서 인지도를 높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입니다. 언론노련 초대위원장, 민주노총 초대위원장, 또 민주노동당 초대 당대표. 이러한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사람과 뜻을 모아서 새 길을 열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다시금 새 길을 걷겠다고 나섰습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10일에 출범한 사단법인 이름이 그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 줄여서 나살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나살림이라는 법인의 이사장을 맡게 되셨으니까 그 호칭을 어떻게 그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예. 자, 나살림은 어떤 법인인지요? 한마디로 교육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달리 표현하면은, 보편적 복지가 우리 사회의 제1의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대로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의 힘을 모아서 이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나살림을 이렇게 발족을 시켜 출범시켰는데요. 사회 운동체라
것이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단법인 형태인데요. 네, 어떤 분들하고 함께하고 계십니까? 출범식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 조직을 말하면은, 확대하고 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 내용, 즉,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서민들이 애 키우고 공부시키고 또 병 들었을 때 걱정하게 되는 병원비를 들어주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좀 열정적으로 운동을 이렇게 편다면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불특정 국민 다수가 특히 노동자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조직 사업이 아니라 내용 전달 사업, 거리 연설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시민운동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권 이사장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이 정치에서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길을 바꾸신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시민운동 성격이지만은 시민운동체라고 이렇게 또 저는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동안 여러 시민운동이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많은 시민운동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으로 같이 이렇게 중첩되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운동체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교육비, 걱정 덜기를 위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네. 또 의료비 병원비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그런 운동을 펴나가겠습니다. 그 방식을 거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연설하고 또 아파트촌에 들어가서 주부들과 간담회를 통한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직접 이사장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어떤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국회에 정부에 압력을 네. 가해서 법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이 정책으로 바뀌어서 실현돼서 실제적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국민운동을 펴겠다 하는 겁니다. 네. 정치하실 때 살림살이에 대한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결국 목표는 지향은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단기 목표가 있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육비 걱정 들어주는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겠답니다. 이미 고등교육법 11조에 정부는 국가 고등교육 재정 운영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4년의 교과의 활동을 통해서 법에 이렇게 담기도록 한 겁니다. 국회 교과의 말씀이시죠? 네. 네. 국회 18대 국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임기 내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임기 내가 아니라 2014년, 15년까지 고등학교 무상 교육, 그리고 오래전서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예. 이 문제는, 15년까지 해결하고, 남아있는 고등학교,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4개년 계획을 4단계를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자 하는 건데, 이것은 이미 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로 법대로 실시하라. 국회의 역할을 다하라. 정부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그대로 실천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고 바로 옮겨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되도록 압력을 행사하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다는 내용은
2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내놔야 된다는 건데 그 내용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2014-15년 이 안에 다 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고등교육 재정 운영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 2년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당초에는 이것이 OECD 평균 수준으로 하도록 하자 이게 들어갔었는데 네. 토론 끝에 너무 지금 현재는 부담스러운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OECD 평균 수준은 뺐습니다만은 종에는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가도 상당한 거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우리 국력이 경제력이 OECD 평균의 위치에서 선두 그룹으로 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에 합당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실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보도를 보니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그 복지 문제하고 더불어서 평화 통일을 그 나라 살림의 어떤 의제로 내걸었어요. 복지와 통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보편적 복지가 계속 이어지려고 그런다면은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 지금 문제 정체되어 있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저는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평화가 밥이고 성장 동력이다. 또 동시에 그 이전에 복지가 성장 동력이다. 그 복지 성장 동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 공동체가 건설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전 체제가 청산되고 평화 체제로 가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 자, 이사장님께서는 평생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을 건설하는 이런 일에 투신을 해 오셨습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한 활동은 이제 안 하시는 건지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들이 해야 될 운동입니다. 네. 오늘날 유럽 선진국들이 보편적 복지 국가를 이뤘거든요. 네.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신에서부터 전에는 뭐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요즘은 임신에서 무덤까지라고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그 보편적 복지 국가를 이루는데 누가 중심적 역할을 했나? 바로 노동자들이, 조직된 노동자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진보 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진보 정당의 중심체가 되어서 100여 년의 오랜 투쟁 끝에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한국 노동자들도 이런 운동을 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바로 이 보편적 복지를 내걸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요구이고 호소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양대 노총이에요. 그 나살림 운동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동참하도록 이끌어내는 노력도 하실 건가요? 해야 되고 앞으로 참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병원비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오랫동안 사실은 펴고 있습니다. 예. 돈보다 생명이라는 구호 아래서 병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이렇게 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뭐 여러 현안 문제 때문에 이것이 잠깐 이렇게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운동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펼 것이고 또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보건의료 노조처럼 이렇게 업무 관련된 노조뿐만 아니라 그 전국적인 그러니까 노조 조직 전체가 다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범식에 그 양노총 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한국노총의 문국준 위원장은 지금 이제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네. 이 서면으로 저 이렇게 뜻을 밝혔고요. 민주노총의 신성철 위원장은 직접 축사를 통해서 민주노총이 또 한국노총이 이런 보편적 복지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펴나가고 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자, 진보 정당과 진보 정치의 위기에 대해서 그 인터뷰 내용 보시니까 위기가 아니라 무너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리고 뭐 10년 내에는 재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 나살림 이 출범이 진보정당을 혹시 포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경고이고, 네. 또 미래의 희망 만들기에 대한 호소입니다. 예. 지금 현재 진보 정당이 분열 분당이 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정치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진보 정당에 대한 사랑을 많이 거둬버렸고 나와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진보 정당이 잡고 있는 줄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그 썩어가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새로운 줄을 잡자 하는 뜻입니다. 예. 사실 2008년도 그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에 소위 말하는 진보 통합은 뭐 PD 계열, NL 계열 이런 정파들의 이런 연합 또는 통합 사실상 그런 방향으로 요구가 돼 왔는데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 정파들은 원래 섞일 수 없는 세력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무리한 통합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의 진보 정치 추구가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민주노동당을 창당할 때는 더 강한 반발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일컬어지고 있는 NLPD가 물과 기름이다. 도저히 이렇게 합쳐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노선을 하나로 묶어서 진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았는데 저희는 그것을 뚫고 민주노동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예. 저는 민주노동당 창당의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두 노선의 결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민주노동당을 용광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NLPD 두 노선이 용광로 안에 들어와서 다 섞여서 용해시켜서 새로운 샘물을 끌어내고 있다. 예.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화학적 결합이 거의 완성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렇게 분당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였지 두 세력이 결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당된 건 아니었다는 데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통합을 호소하고 있고 이것은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걸고 있고 또 네. 믿고 있습니다. 지금 분열된 두 세력이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라고 할까 접합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명분을 공유하면서 통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노선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파적 패권주의죠. 정파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정파적 패권주의가 나쁜 거거든요. 네. 이 패권주의를 청산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정파적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이 정파적 패권주의야말로 모든 병의 근원이니까 암과 같은 존재니까 이 암 덩어리를 잘라버리자 하는 의견도 강하게 표현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시간 내주셨습니다. 나살림 운동이 잘 되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 거죠? 물론이죠.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영길 나살림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공주대 이명희 교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던 말이 무엇일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거죠. 정답은 1번.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렇게 공주대 이명희 교수가 말을 했다는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뉴스바 문 닫을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정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